AI라는 산업이 나중에 진짜 엄청나게 성장할 거는 너무 자명해 보이는데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그냥 AI 기업 여기저기 다 적절히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투자하면은 사실 돈 못 법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시장이 진짜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그냥 무조건 팔 때, 근데 보통 이런 이 시장 전체에 패닉셀이 있고 이럴 때는 펀더멘털이랑 상관없이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주식을 던지다 보니까 그 시점에 사실 이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다면은 이 주식을 절대 던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사야 되는 기회인 거죠. 근데 이제 특히 2022년 하락장 같은 경우에 제 주변에도 보면은 매일매일 막 MTS 주가 체크하면서 떨어지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그거를 못 버티고 손절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서 대전제는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잘 유지되고 있고 가치가 손실되지 않았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긴 하겠죠. 문제는 저는 가치 평가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모다란 교수님이 하시는 거 보고 좀 어느 정도 프레임워크를 구축을 하셔야죠. 가치평가라는 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무슨 수학적으로 뭔가 딱 정확하게 가치평가하는 한두 가지의 방법이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만 어느 정도 습득하시면은 돈이 기준에서의 가치평가는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게 미스프라이스일 것 같아요. 엔비디아 기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AI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고찰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실 과거의 엔비디아와 미래 엔비디아에 있어서 사업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 AI가 될 거라고 모두들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교수님은 이 AI라는 거에 대해서 이 챗GPT가 나타나기 전에는 큰 변화는 아니고 점진적 변화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챗GPT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게 그 교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거를 보시면서 AI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뭔가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기술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거에도 이런 파괴적 혁신을 가져왔었던 PC,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SNS에 비추어서 AI라는 새로운 파괴적인 혁신이 시장에 가져올 영향이 어떨까? 그러면서 이런 파괴적 혁신들이 등장한 이후에 이 주식 수익률과 그 이전의 주식 수익률을 비교를 하시는데요. 이런 신기술들이 나타난 이후 약 40년 동안 1980년대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 주식 수익률은 대공황 이후의 50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보다 높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삶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기술들은 이 시장에 있어서 net positive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즉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 과거의 파괴적 혁신과 관련된 승자는 아주 소수였다는 점에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은 초기에 승자로 부상하던 기업들이 좌초되는 경우도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의미하시는 바는 이제 지금 당장 AI라는 게 사실 이제 등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굉장히 초창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이 AI의 승자가 될 거라고 점을 치고 있는데 이 앞으로 이 산업이 전개됨에 따라서 얼마든지 승자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러시면서 강조하시는 게 AI라는 기술이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거대한 변화를 갖고 온다는 데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뭔가 로우 리스크로 그냥 이 AI에 투자를 해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에는 이 앞으로 AI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지게 될지 그 각각의 산업에서 누가 승자로 거듭나게 될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남들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죠 사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AI라는 산업이 나중에 진짜 엄청나게 성장할 거는 너무 자명해 보이는데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그냥 AI 기업 여기저기 다 적절히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투자하면은 사실 돈 못 법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AI라는 산업이 너무 핫하니까 어떤 기업들이건 AI 갖다 붙이면 그냥 막 주가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적절히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한다 이러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오버페이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옥석 가리기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누가 승자가 될지 조금씩 윤곽이 나오면은 이제 승자로 거듭날 기업들은 더 주가가 상승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주가가 이제 그동안은 AI 하입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고평가가 돼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로우 리스크로 쉽게 돈 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다음에는 이 AI 산업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AI라는 산업이 현재
과대평가, 이 하이프 페이즈에 있다고 진단을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AI 관련 주식들에게 굉장히 이제 과도한 프리미엄이 부과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AI를 찬양하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AI가 향후에 가져올 매출이나 가치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AI 산업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런 논리를 가지면서도 그 기업들의 이 주가라는 숫자를 지불을 하면서 사는 게 모순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특정 AI 기업의 미래 매출이나 가치에 대해서 뷰가 없는데 그 미스터 마켓이 제시하는 주가를 주고 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결국 미스터 마켓이 생각하는 그 기업의 미래 이제 성장성이나 가치를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주식을 산다는 거는 결국 그 주가의 프라이스인데 있는 expectation을 내가 테이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하려면은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불확실성이 많고 추정을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는 교수님도 굉장히 잘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렵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된다. 내 나름대로 이 현존하는 데이터랑 나의 판단에 근거해서 기업의 뭐 미래 매출과 현금 흐름 그리고 뭐 리스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AI 산업을 네 덩이로 분류를 해서 보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랑 인프라. 과거 수십 년 동안 모든 큰 변화는 항상 하드웨어 그리고 인프라를 수반해 왔거든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최적화 컴퓨터 칩이라는 하드웨어 산업을 담당을 하고 있죠. 이런 AI라는 변화가 사회 전반 그리고 우리 삶 구석구석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랑 인프라가 먼저 확대되는 게 필수적이겠죠. 그런 만큼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이 하드웨어 산업에서 현재 선도적인 포지션을 잘 유지를 해 나간다면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이 AI 하드웨어는 사실상 그 하드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랑은 다르게 뭔가 이렇게 정해진 폼팩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이 하드웨어보다도 훨씬 더 큰 업사이드를 지닌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랑 인프라를 확대를 하려면은 결국은 그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소프트웨어가 완성이 되면은 이거를 뭐 100명한테 공급을 하거나 10,000명한테 공급을 하거나 사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리소스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보다 업사이드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매출을 내고 있지는 않은데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고민과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덩이는 데이터로 보시더라고요. 이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만큼 앞으로 이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AI에 활용하는데 용이한 데이터를 모으고 가공할 수 있는 업체들의 가치는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마지막 덩이로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AI 찬양자들이 보통 이 AI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큰 장점이 다양한 기업들이 AI를 차용을 해서 이제 기존에는 사람이 수행하던 일들을 AI로 대체를 하면서 비용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뭐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사실 AI라는 게 뭔가 어느 소수 기업만의 전유물로 남으면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만 경제적 해자가 될 수 있겠지만 누구나 다 이거를 AI를 사용을 해서 비용 감축을 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그 경쟁 압력에 따라서 이게 내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만큼 가격도 낮출 거란 말이죠. 결국은 비용도 낮아지고 가격도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마진율은 유지되거나 아니면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 엔비디아가 경쟁하고 있는 이 AI 칩 시장은 어느 정도 되고 엔비디아 입지는 어느 정도 되냐? 2022년 AI 칩 시장은 15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8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다고 한다면은 2022년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부 매출의 대부분이 사실 여기서 나온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AI 칩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냐? 지금 시장에서는 이 시장이 2030년에 2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뭐 지금의 한 20배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기는 한데 이 현재 주가만 놓고 보면은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AI 반도체 시장이 향후 10년간 엔비디아의 주요 성장 엔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현재 경쟁사 대비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미래에도 잘 유지를 할 거고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 두 주장이 이 다음 섹션인 이 밸류에이션 파트에서 교수님이 적정 가치를 도출하는 데 사용하시는 가정값들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 이제 밸류에이션 파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적정 가치로 $240 제시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현재 가격보다 훨씬 낮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지금 다 던져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주장이랑 더불어서 교수님이 이 밸류에이션을 이어나가시는 데 있어서 이제 가져가시는 전제 조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은 지난 10년 동안의 엔비디아 매출과 밸류를 견인해온 주요 수요층은 이 게이밍 그리고 크립토였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AI 그리고 스마트 자동차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현재 AI 쪽에서는 시장 지배적인 플레이어로 있고, 스마트 자동차 쪽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이 시장 1, 2위 업체랑 비교해보면 아직 스케일이 작기는 한데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로 발돋움을 할 거다. 이런 전제 조건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적정 가치를 도출해 내시는 데는 이 DCF 분석을 하시는데 10년 동안의 실적을 추정을 하십니다. 이 10년을 좀 쪼개서 보자면은 5년의 고성장 시기가 있고 그 이후로는 성장률이 서서히 감소하는 걸로 가정을 하시고요. 이 DCF 분석에 사용하시는 주요 valuation input은 이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재투자, 자본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실패 확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5가지 밸류에이션 인풋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교수님이 사용한 가정값들에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 만약에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견해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매출 추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레비뉴 같은 경우는 AI, 오토모빌, 자동차죠. 그리고 그 이외 나머지 이렇게 나눠서 추정을 하시는데요. 각 시장의 성격이랑 각각의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매출 전체적으로 보면은 향후 1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가정을 하세요. 저희가 아까 엔비디아의 과거 수치들을 보면서 확인을 했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높은 성장을 이뤄와서 스케일이 상당히 커진 상태이기는 한데, 그래도 인텔이나 TSMC와 같은 이런 다른 반도체 기업이랑 비교를 하면은 아직 매출이 꽤 낮은 편이거든요. 아까 그 매출 상위 12기업에서 봤을 때도 엔비디아가 8위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 매출이 높은 반도체 기업이 7개는 최소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런 점을 볼 때 추가적으로 매출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부별로 보면은 2033년에 AI 반도체 점유율은 현재보다는 좀 감소를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과점적인 수준을 유지해서 60%의 점유율을 가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토 쪽에서는 15% 점유율을 가정을 하시고, 그 이외의 다른 사업 부문은 향후 5년 동안은 지금까지와 비슷한 연평균 15% 정도로 성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감소를 할 걸로 가정을 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꽤 공격적인 걸로 보이거든요. AI 같은 경우 이 마켓 규모 자체도 현재 시장의 전망치보다 더 불리시하게 가정을 하시고 10년 이후에도 60% 점유율을 가져간다는 거는 이게 사실 보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오토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마켓쉐어가 3%인데 15%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는 걸 보면은 이것도 분명히 공격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 profitability 쪽을 보시는데 R&D 보정 영업이익률이 40%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계세요. R&D 보정 영업이익률이란 거는 이 영업이익에다가 R&D로 지출됐던 비용들을 좀 보정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R&D에 들어갔던 비용만큼을 다시 더해주니까 이익이 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 영업이익률보다는 이게 조금 높습니다. 이게 2022년에 25%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이 40%면은 너무 많이 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2022년에 좀 일회적으로 발생된 비용들이 있었어요. ARM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려다가 그게 무산되면서 발생됐던 비용이 있고, 또 기존에 과도하게 쌓아놨던 이제 재고 자산을 상각하는 과정에서 또 발생된 비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2022년 바로 이전인 2020년이랑 2021년을 보면은 42.5%, 38.4% 정도였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40%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보입니다. 근데 교수님도 확실히 이 40% 수준에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아까 미래 시장 점유율 가정을 보면은 오토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는 하지만 사실상 가장 큰 이 매출원이 될 AI 같은 경우는 2033년까지 이 시장 점유율이 계속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경쟁이 심화된다는 건데, 경쟁이 심화된다고 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계속 올려갈 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 것은 모순적이 되겠죠. 이익률에 대해서 추정을 하시고 나서는 아까 저희 엔비디아 기업 분석할 때 언급했었던 자본 회전율이랑 재투자 효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십니다. 이 자본 회전율이라는 거는 투자된 자본 대비 얼마만큼의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게 투하자본 이익률이 있었죠. 이거는 투자된 자본 대비 이익을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느냐. 이 엔비디아가 과거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에다가 되게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투자를 하기는 했는데 여기서 바로 매출이 안 나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뭔가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내가 여기서 매출을 못 뽑아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래에는 이쪽에서 큰 성장이 올 것 같아서 내가 미리 투자를 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 회전율이 과거에 높지는 않았어요. 0.65 정도였거든요. 그럼 이 0.65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1달러의 자산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매출이 매년 65센트 정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은 이 과거에 선제적으로 해뒀던 투자가 이 미래에 본격적으로 효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자산 회전율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평균인 1.15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계시네요. 이 재투자 효율에 대해서 보시고 나서는 이제 자본 비용에 대해서 보십니다. 이 자본 비용이 무슨 말이냐?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요구하냐, 이걸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기업의 전반적인 리스크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도니가 어떤 기업에 내가 자본 투자를 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리스크가 적은 기업일수록 기대하는 수익률이 적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리스크가 크면은 그만큼 많은 수익률을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자본 비용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첫 5년 동안은 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 평균인 12.21%를 사용을 하시고 10년 동안에 기업이 더 성숙해지면서 이 전체 시장의 평균인 8.85%로 점진적으로 수렴할 거라고 가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소는 사업 실패 확률인데 엔비디아가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잘 일궈온 훌륭한 경영진이 있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각 산업에서 입지가 좋기 때문에 사업 실패 확률은 그냥 없다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 5가지 주요 밸류에이션 인풋에 대해서 사용하신 이런 가정들을 채택을 했을 때 도출되는 적정 가치는 주당 240달러. 현재 주가랑 비교해 보면은 사실 굉장히 낮은 수치죠. 이렇게 DCF 분석을 사용해서 적정 가치를 도출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각각의 가정값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가정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 적정 가치라는 결과값 역시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이 주요 인풋에 대해서 사용하신 값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를 잡고 시뮬레이션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신다는 거는 결국에는 본인이 밸류에이션에 사용하신 주요 가정값들이 틀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고 자기가 틀렸을 경우에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보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낸 차트 보시면은 90% 퍼센타일에 326.17이고 100% 퍼센타일에 555.75잖아요. 중간값 정도가 430, 42 정도 되잖아요. 이제 한 95% 정도는 돼야 현재 주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상위 5%라는 건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각각의 주요 인풋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를 잡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에서 다 상위 5% 안에 들어가야만 지금 현재 주가를 이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시뮬레이션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2033년의 매출 그리고 이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이 민감도 테스트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민감도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현재 주가 수준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회색으로 표시된 한 4케이스 정도거든요. 가장 우측 하단에 2개를 보면은 이거는 영업이익률 50%를 만족시켜야만 나올 수 있는 수치들이거든요. TSMC의 생산을 위임을 하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에 있어서의 업사이드는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이 영업이익률 50%는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주가를 설명을 하려면은 이 2033년의 매출이 5천억 달러가 돼야겠죠. 이 5천억 달러라는 거는 이 향후 10년 동안에 엔비디아 매출이 20배 성장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미 베이스 케이스에서 사용한 매출 추정에 들어가는 가정값들이 상당히 공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2배에 달하는 이 5천억이라는 매출을 달성을 하려면은 사실 이 AI 시장이랑 스마트 시장 모두 이 교수님이 사용하신 추정치보다 그 산업 자체가 훨씬 더 크게 성장하고 그 안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도 더 공격적으로 가정을 해야만 설명이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가정이 현실적인지 못한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말도 안 되게 고평가된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다모다란 교수님은 이제 이 가치 평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엔비디아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 충분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추정을 하셨거든요. 교수님이나 우리나 아니면 시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지 못한 신산업을 엔비디아의 경영진이 잘 발굴을 해내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성장을 이뤄낸다면은 현재 주가를 이제 정당화시키는 가치를 지니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신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다모다란 교수님도 결국 자기가 평가한 적정 가치가 주가보다 훨씬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포지션을 전량 청산을 하신 게 아니라 절반만 청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 가치 평가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했던 가정이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고, 또 이 가치와는 상관없게 이제 최근에 뭐 AI 산업이 워낙 주목을 받으면서 거기서도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모멘텀이 워낙 좋잖아요. 그런 모멘텀이 이어져서 지금 주가도 굉장히 고평가긴 하지만 이 모멘텀을 등에 업고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트레이더적인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아셨죠?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교수님 포스팅을 간단하게 3포인트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첫째는 AI가 세상을 바꿀 수는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AI 관련주를 사는 게 무조건적으로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망하고 뜨는 산업이 있으면은 그 관련주들이 다 프리미엄이 많이 붙게 되거든요. 그냥 골고루 사서는 수익을 남기기 어려울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 AI 산업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스토리가 펀더멘털을 주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회피한다고 해서 그 불확실성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판단과 이제 현존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여기에 대한 판단을 어느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포인트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AI가 가져올 변화들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지 못한다. 과거를 봤을 때 이런 파괴적 혁신과 같은 변화들은 항상 의도치 않았던 변화들을 같이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트랙 레코드를 보면은 항상 이 앞으로 유망해질 산업을 미리 발굴을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잘 이끌어 왔잖아요. 지금도 이제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고 많은 유망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10년 이후에 성공할지 못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불확실성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스토리가 결국은 숫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토리만 믿는 게 아니라 이 숫자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보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AI 산업이나 엔비디아 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교수님 블로그에 보면은 이 적정가치 도출하는 데 사용하신 모델이 업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각각의 가정값을 숫자로 표현을 해서 그 인풋들을 넣어가지고 적정가치로 어느 정도가 나오나 이거를 판단해 보면은 투자 결정하는데 좋은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